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측이 설명한 공소 사실을 직접 반박하며 내란 혐의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 임조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형사 재판 첫 번째 정식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오늘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 2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은 결국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 일종의 계획표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공판 기일은 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공판 기일부터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이 출석 의무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도 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출석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이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인정 신문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맞느냐, 이름, 사는 곳, 생년월일, 직업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있었던 이 변론, 이 과정에서도 이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모두 부인, 혐의점이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부터는요,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 당초에는 6시에는 종료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어서 6시를 좀 넘긴 시간까지 오늘 첫 재판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열리고 있고 아직까지 종료가 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정이잖아요. 이곳에서 계속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열리는 이유가 있나요? 말 그대로 대법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큰 법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 방청객,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도 좀 대량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일명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417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정재계 관련해서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이 417호 대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했기 때문에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고 촬영 불허로 법정 내 모습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뭐 시행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특혜냐 아니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어서 기각이 됐다면서 재판부가 향후에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 특혜 논란이 좀 불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사실 이 법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 규칙으로서 결국 이 법정 내를 촬영하고자 할 때는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피고인이 동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이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재판의 전 과정 촬영이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착석하는 모습이나 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정도, 이 시작 전 모습은 이전에는 촬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의 형사재판 부분은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는 오늘 촬영이 불어된 이유는 이 촬영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그 신청이 너무 그 변론에 임박해서 재판에 임박해서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촬영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촉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향후 진행
진행돼 이제 앞으로 있을 이 공판 기일의 경우에는 만약 신청만 미리미리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피고인 측에서 촬영에 부동의하더라도 재판정에서 촬영을 인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탄핵 심판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혐의는 내란죄 혐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탄핵 심판과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핵심 혐의는 뭔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 결과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예. 형사재판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 심판에서 제려졌던 쟁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회에 대한 봉쇄 시도가 있었는지, 일명 체포조의 운영이라고 해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적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어떤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들이 있었는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이 또 동일하게 과연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를 해서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했거든요. 검찰 측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측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재판장 안에 이 공판 기일 안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내용들이 지금 예. 전해지고 있잖아요. 일단 검찰 측에서도 공소사실의 요지를 발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P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와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지금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지점이 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동이 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이 관련자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해왔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검찰 측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사정이 발생을 했는지, 내지는 그런 사정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란의 목적으로서 사전에 모의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찰 측에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첫날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되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보다 더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사재판에서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지만, 검찰 측에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들, 보다 높은 증명력을 갖고 있는 증언 진술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 이제 취재기자 현장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0여 분간 직접 발언을 했는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라고 직접 주장을 했고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이렇게 이 피고인이 직접
80여 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흔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발언을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좀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장시간 모두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하고요. 결국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본인,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장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첫 공판 기일에 이렇게 장시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흔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내란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폭동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에 일부라도 인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그 요지들, 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현진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2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견지했던 그 입장과 동일한 입장으로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취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평화적 비상계엄 얘기도 그렇고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되풀이됐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좀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에서는 이 형사재판에서보다 좀 완화해서 증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이 조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렇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형사재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쓰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부동의한다고 하는데 예. 증거로 쓰는 거에 부동의하면 그 해당 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다시 그 해당 인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해야지 그 증언을 토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증명력을 요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 한 이야기와 다른 증언을 갑자기 형사재판에서 한다? 이것도 사실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동일한 증언이나 진술이 증거 능력을 획득한다면 헌법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내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모순되는 점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증언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전에 헌법재판에서 근거로 삼았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오후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초 오늘 증인신문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증인이. 조성현 단장, 김영기 대대장, 그러니까 군 관계자들로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하고 이거는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해서 증인이 바뀐 건가요? 이런 경우가 뭐 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뭐 국정 운영에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 내지는 추후에 일정을 조절하겠다. 이런 사전의 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해당 잡힌 기일에 증인 출석을 못하면 한 번 정도는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일은 우리가 공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기일이 별 소득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모두 빼둔 상태였고 예.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신문 없이 진행하기보다는 증인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다른 지금 이 군 관계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실제 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으로
증언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성현 단장이 계엄 당시에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 출석해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한 증언도 사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이 조성현 단장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 조성현 단장은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측면이 있다. 이런 의중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형사재판에서도 결국 동일하게 만약 이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가가 되고요. 네.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가기 위해 검찰 측에서는 지금 조성현 당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오늘 주신문을 신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그 지시가 군 관계자를 통해서 실제로 실무자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반대 신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오늘 반대 신문 없이 종료가 되면 다음 기일에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증인신문의 순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너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금 조성현 단장은 지시를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증인 신문도 좀 효과적인 이 진행을 고려하면은 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그 당사자부터 신문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성현 단장의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결국 위로부터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래로 그 지시가 하달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든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고 보고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도 반대 신문은 당연히 오늘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병합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은 병행되어 심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형사기 제25부에서 여러 가지 이 내란 혐의에 관련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재판에서 부른 증인을 다른 재판에서 또 증인을 불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여러 피고인을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병합할지 그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사건 재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데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사 기록이 4만 쪽입니다. 예. 4만 쪽이 말이 4만 쪽이지 예. 이걸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방대한 분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검찰 측이 지금 신청이 필요하다고 한 증인만 500명입니다. 물론 이 재판부에서 이 500명을 다 이제 증인으로 채택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그런 증거들 가운데 특히 이것은 증거로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증인신문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예.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재판 시행됐는데 증인신문 2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100명만 증인으로 예. 신청을 채택을 한다고 해도 이 100명의 증인을 신문하는데 1년은 걸리겠죠. 매주 재판이 있는다고 해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증인을 채택하는 숫자는 이 500명보다 대폭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데는 방대한 이 수사 기록과 또 증인신문 과정, 여러 가지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1년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선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관련한 내용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